2022년 부동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올해가 굉장히 혼조세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실제로 결과적으로도 많이 올랐었고, 이제 뭐 항상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은 그래도 상승한다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전혀 이제 원래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 말고도 이렇게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분들이 올해 시장은 조금 뭐 하락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 뭐 부동산 하락이나 상승을 좌우하는 요인은 상당히 많은데 두 가지 큰 카테고리 나누자게 되면 하나는 이제 뭐 금리를 비롯한 유동성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 부분,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수급 상황은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특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 거죠.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고, 뭐 지금부터 당장 공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올해 공급 입주 물량이 생길 건 아니니까 확정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하방 압력인데, 이제 작년까지 계속 그 유동성 증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 하반기부터 8월달, 11월달 금리 인상을 했고, 올해도 금리 인상을 한 2번 이상 할 걸로 예상되고, 특히나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굉장히 좀 연동돼 있는데, 테이퍼링도 굉장히 빨라졌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뜻이고, 금리 인상이 빨라지게 되면 그 횟수도 여러 번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이 된다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방 압력은 여전히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흡수가 되면 이거는 또 하방 압력이니까 이 두 개의 싸움이 혼조가 되다 보니까 하락한다라고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전체적인 논리 흐름은 동의하는 바고, 다만 저는 이제 공급 부족에 의한 어떤 상승 압력이 조금 더 크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다만 이게 이제 횟수가 몇 번이냐, 뭐 한 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많게는 3번, 4번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보편적으로 한 2번 정도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2번 올랐고 올해 2번 오르면 1%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그 정도 올랐으면 대출금리는 더 규제하고 있으니 더더욱 1% 이상 오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힘들어진 분들 중에서 이제 매물로 내놓게 되고, 그게 이제 가격을 다운시킨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저는 이제 매물 출회까지는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를 좀 못 치는 이런 형태는 내겠지만, 그래도 이게 하락까지 반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을 하되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상승률은 일으키지 못할 거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죠.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 이어서 전세 시장도 좀 실거래 가격이 이전 가격에 비해서 좀 흔들리고 있고 좀 하락한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심지어 대치동이나 목동 같이 수요가 탄탄한 학군지 같은 경우도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2022년 서울 부동산 시장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세가 사실 중요하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뭐 임대차 3법이든 어떤 영향이든 해서 전세가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따라 붙어 있는 상태, 여전히. 그래서 뭐 한때 뭐 70% 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50% 중반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60% 넘어가고 하게 되면 다시 또 갭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의 움직임, 전세가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건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하반기부터죠. 하반기에 이제 22년 8월이 되는 거죠. 8월 달에 되면 2년 전에 시행했었던 임대차 3법이 만료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20년 8월 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8월, 9월부터 바로 2년 만기가 돼서 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신규 임차인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전세 가격이 잘 버텨주겠는가. 지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매매 공급도 부족하다, 전세 공급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요들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세 공급이 안 되면 전세가가 다시 또 폭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매매가를 밀어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상당히 50% 중반대 비율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고,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기존 임차인 중에 한 77%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 정도가 이제 5% 미만으로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1년, 2년 사이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전세가율이, 평균 전세가율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존 임차인의 한 4분의 3 정도가 5% 이하로 갱신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얼마나 폭증을 했길래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랐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그 기존 임차인 중에 한 4분의 1 정도와
그다음에 신규 임차인들 이런 분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가중됐었고 이게 이제 이중 가격, 뭐 요즘에 3중 가격, 4중 가격도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세가가 과연 공급이 올해 역대 최저로 부족한 상황에서 또 전세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는 하반기 때 이거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막을 방법이 없다면은 전세가 상승에 의한 매매가 상승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그래도 있는 곳들은 전세 가격이 좀 안정돼 있죠. 안정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공급이 없는 곳들은 네.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공급에 의한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전세 같은 경우 네. 특히나 매매보다 더더욱. 근데 이제 서울은 부족하고 뭐 일부 지역 요즘에 뭐 대구나 세종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매매도 그렇지만 전세가도 안정돼 있거든요. 과연 그게 잘 근데 서울이 만약에 흔들려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서울을 어떤 그 기준으로 하는 경기권이나 이런 것들도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집값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흔들릴 우려가 좀 크다라는 게 좀 걱정이죠. 대선 이후에 집값이 변할 테니까 그 변하는 집값을 보고 매수를 하자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이어지는 곳도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까지 지켜보는 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불확실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불안하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여야의 대선 후보 그리고 여야의 양당이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사실 판이하잖아요. 예, 한쪽에서는 좀 약간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하나는 굉장히 강화적인 정책을 취하다 보니 이걸로 인해서 내가 부동산을 대하는 스탠스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지금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선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물론 대선이 딱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뭐가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또 이제 국회의 인원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가 생겨나는 이유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안 된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 할 텐데 그랬을 때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것부터 매도하게 되겠죠. 실제로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서 핵심 지역에 제일 수요가 많은 건데 거기에서는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수요 대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지금 수요가 지금 전체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공급마저 지금 이제 뭐 기존의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는 가격이 좀 하락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양극화가 좀 뚜렷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공급 부족이 정말 심한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도 충분한 이제 공급을 진행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충분한 공급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쉽진 않죠. 왜냐면은 현재 정부가 뭐 일을 게을리한다 이 뜻은 절대로 아니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학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뭐 계획이다 어떤 뭐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하철 같은 경우에 먼저 착공하겠다 해갖고 그거 제대로 된 적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럼 뭐 항상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는 거고. 조금씩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거의 밀리거나. 예상치 못하게. 예, 밀리면 다행인데 아예 뭐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고, 무기한 연기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계획을 세웠을 때, 사실 우리가 계획대로 잘 못하잖아요. 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게 정부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이제 공급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정부가 뭐 205만 원을 공급해요. 뭐 몇만 원 공급해요. 이런 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와, 그 숫자가 나오니까 엄청난 공급 폭탄이다. 이제 집값은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의 판단으로는 그 예정대로 안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아니라 과거의 학습 효과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정이다 뭐 계획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는 저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공급이 되면 모르겠는데 200만 원 아니라 뭐 300만 원, 500만 원 누가 공약을 못 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면 공허한 어떤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정부가 공급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공급이 많았다, 현 정부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양질의 공급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국 공급이 뭐 거의 예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전국 공급은 여러분들한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예, 왜냐하면은, 뭐 작년에 뭐 50만 원 공급했는데 이번에 55만 원 공급했다고 해서, 공급이 더 많아졌네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그 공급이 더 많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단위의 어떤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는, 단순 참고 자료일 뿐이지 거의 도움이 안 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전국이 뭐 많아졌다 적게졌다 하는 거는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실제로 집값을 잡아야 될 시장의 공급 부족이 중요한 거지 전체 데이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예전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게 또 현혹되죠. 아 그러네 작년보다 많았다는데 왜 자꾸 공급 부족 얘기하지? 공급 부족한 거 아니네라고 하는데 공급이 굉장히 과잉인 지역이 있고 또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 그 부족한 지역이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서울인데 거기는 계속 부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3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쯤 되면 좀 그래도 좀 괜찮아질까요? 그거예요.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시장 환경 그때 또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급이 중요한 거니까 대규모 공급이 들어서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제목이 앞으로 5년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5년 동안은 이제 우상향 사이클로 간다라는 거는 뭐 사실 전국적인 건 아니고 뭐 저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 쪽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5년간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신도시 공급이 5년간은 안 되지 않겠냐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25년서부터 시범단지 입주하고 26년서부터 본격적 입주를 한다고 하게 되면 불과 3, 4년 뒤인데 안 됩니다. 예, 상견이지만 그렇게 빨리 안 돼요. 예, 그렇게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28년도 이후나 빨라져도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 30년 보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까지는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서울 수도권 시장이 하방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과천 같은데 예. 이제 주암지구가 신이타가 있었어요. 신혼희망타워가 있었는데 예. 이게 사전 청약을 할 때 미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거기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좋은 입지인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20대, 30대 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좀 이런데 좋은 위치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게 너무 당연할 텐데 그리고 또 입지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서초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입지고.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과천하게 되면은 시흥도 그렇고 되게 좋죠. 특히 과천은 사실 뭐 그 정도면 최상급에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진짜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렇죠. 중에서도 최상급이죠. 네, 저도 과천 가보게 되면 이 동네 정말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쾌적하고 너무 좋아서. 신혼희망타운이 했는데도 이 미달이 있다는 거 저 좀 충격이긴 했는데 이런 거겠죠. 일단은 거기에 신혼희망타운 요즘에 가끔 지적되는 거지만 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수요자의 니즈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삶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뭐 1인당 GDP도 높아지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되잖아요. 좋은 집을 원하는 거잖아요. 신혼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런 걸 찾는데 굉장히 좀 사실은 소규모로서 신혼부부들조차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를 짓는다면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적은 좀 있어 왔고 최근 들어서 많이 너무 좁다. 그런 시스템의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아요. 진짜 애기 하나만 낳더라도 사실 신혼이라는 그 규정이 정말 딱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니라 결혼 뭐 7년차 아이도 있어도 상관없고 그것 다 신혼부부 규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들어가서 뭐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죠. 작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지만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대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죠 한마디로. 또 오랫동안 살아야지 이득을 보는 건데 그렇죠. 오랫동안 살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입지들에 네. 생기게 된다면 더 인기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제 잘 새겨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작게 공급해서도 뭐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점점 앞으로 안 그럴 것이고 공급량을 좀 많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외면받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몇만 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 많이 재봤자 무슨 의미입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을 만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바뀌어야겠죠.